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며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게는 나이를 50, 60, 70,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시어머님이신데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소풍을 끝마치시는 날까지 제게 따뜻한 사랑을 남겨주고 가신 시어머님과의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항상 사연 채널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보는 건 처음이라 조금 떨리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께선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시고 있었어요. 동네 위치에 있는 빵집이었기에 오며 가며 들르는 단골 손님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부모님께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모습이었기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빵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께선 빵 반죽을 떼어서 제게 주시곤 했습니다. 자, 우리 공주님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봐. 어머니가 빵 반죽을 떼어주시면 전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실컷 주무르기도 하고 귀여운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또래 친구들이랑 공기놀이를 하는 것보다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을 하며 노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밌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일을 동경했던 전 대학을 가지 않고 제가 제빵 학원을 다니며 부모님의 일을 정식으로 배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딴 뒤 곧바로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게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서 특별한 변화가 하나 찾아온 게 있다면 바로 특별한 날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기 혹시 케이크 완성됐나요?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매년 저희 아이 생일마다 여기서 케이크를 사갔거든요. 이번엔 조금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문했는데 기대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웠어요. 주문 케이크도 만들어 가시고 겸사겸사 가게에서 맛있는 빵도 사가시고 부모님 가게는 동네에만 위치한 작은 빵집이었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퍼져서 아주 가끔 다른 동네에서도 케이크를 사러 오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30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제겐 작은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프로포즈용 케이크나 고백용 케이크 혹은 연인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조금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 짧은 연애만 해봤을 뿐 한 사람을 오래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생기겠거니 하고 물 흐르듯 살아가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제게 소개를 받아보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 남자친구의 친구인데 사람이 참 괜찮대. 우리랑은 3살 차이고 들어보니까 중견기업 다니고 있고 연봉도 꽤 된대.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나 할까? 잘 되면 인연이고 잘 안 되면 친구로 남는 거지 뭐. 한번 만나봐. 용기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남자를 얻는다는 것도 모르니? 친구는 계속해서 제게 소개팅을 받아보라고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소개팅이었기에 혹시라도 삐걱거리진 않을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절 생각해서 말을 꺼내준 친구를 봐서라도 용기를 한번 내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잘 되면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안 되면 지인으로 지내지 뭐 하는 마음을 먹고서 기대를 내려놓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모님의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 특별한 기념일에 케이크를 만들어드리고 있다고 하니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쭉 공부만 해서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케이크를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크림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코레이션까지 전부 다 제가 하고 있어요. 우와, 너무 멋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지우 씨가 만든 케이크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남편은 듣던 대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을 다닌다고 으스대지도 않았고 서로 대화도 잘 통한다고 생각했기에 저흰 첫 만남 이후 2번 정도 더 만남을 이어가다 연애를 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나이가 있는 편이었기에 시간을 더 지체할 순 없겠다 싶었죠. 친정에선 남편과의 결혼을 문제없이 허락해 주셨지만 걱정이 되는 건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밑에 남동생 한 명 있는 장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혹시라도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집안의 장남인데 더 나은 사람에게 장가를 보낼 생각이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혼자 5만 가지 고민을 다 하고 있으니 남편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셔. 나랑 남동생 혼자 키우시면서 우리한테 화 한 번 낸 적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시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께선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꽃집을 운영한 것만 20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군요. 조심스럽게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확 풍겨오는 향긋한 꽃냄새와 싱그러운 화분 냄새가 코끝을 감돌았습니다. 저도 식물을 좋아하는 편이었기에 좋은 냄새가 나니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절 보고 어머님은 웃으며 제게 다가오셔서는 말을 거셨어요. 평소에 꽃이랑 식물을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들어오자마자 냄새부터 맡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인사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유라고 합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가게 안의 꽃들과 식물들도 정말 하나같이 전부 다 생기를 띠고 있었어요. 그런 것만 봐도 가게에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지 알 수 있었죠. 어머니께 가볍게 인사를 드리고 꽃집 문을 잠시 닫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식사를 기다리는 내내 제 손을 잡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손을 살살 쓰다듬어 주셨어요. 예쁘다, 예뻐. 누구 집 딸인지 참 예쁘다. 태어나서 예쁘다는 소리 태준 씨랑 부모님 말곤 처음 들어봐요.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예쁘다는 말에 저는 그저 기분이 좋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께선 제게 작은 꽃이 피어있는 화분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플루메리아라는 꽃인데 환영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는 의미로 주는 거예요. 물은 자주 줄 필요 없고 흙이 좀 말랐다 싶을 때 조금씩 주면 돼요. 우리 집 맏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참, 우리 아들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미안해요.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저라도 아들이 장가 간다고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오면 눈물 날 것 같은걸요? 이렇게 예쁜 화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애지중지 잘 키울게요. 어머님께선 제게 선물을 주시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오기 전 겁을 먹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어머님은 첫 만남부터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식구들의 허락도 받고 일사천리로 상견례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에서 시동생과 처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시동생은 20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어 미국에 살면서 가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한국에 볼 일이 있을 때만 잠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식구들끼리의 상견례도 무사히 마무리됐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은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저희 집엔 아들 없이 딸 하나였기에 남편이 아들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가끔은 아무 날이 아니었는데도 친정에 가자고 하면서 꼭 가기 전에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며 맥주며 술을 사들고 찾아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애교를 피우곤 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밖에 비도 내리는데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딱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모름지기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죠. 통했네, 통했어. 우리도 마침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자, 어서 앉게. 아버지는 아들 같은 사이가 생겼다며 무척이나 즐거워하셨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저희 집에 잘하는 것처럼 어머님께 잘해드렸어요. 간혹 날이 무척 좋거나 일을 쉬는 날엔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데이트나 할까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오늘 며느리랑 데이트 어떠세요? 데이트? 아유, 너무 좋지. 안 그래도 내 친구들이 항상 딸이며 며느리며 같이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 말할 때마다 부러웠었는데 이제 나도 자랑 좀 하고 다녀야겠다. 친구 같은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딸 없이 아들만 둘이기도 하셨고 또 결혼 후부터 저를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원래 장남이 결혼을 하면 안 지내던 제사도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제가 넌지시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자 어머니께선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 너희 시아버진 벌써 절에다가 모셨어. 그래서 매년 기일이 되면 절에 찾아가 인사드리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어. 난 너 힘든 일은 절대로 안 시킬 거야. 이렇게 절 위해 주시는 어머님과 가끔씩 손을 꼭 잡고 맛있다고 소문이 난 카페에 가보기도 하고 맛집을 가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네 덕분에 내가 처음으로 인생의 여유라는 걸 느껴본다. 네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나 혼자 어린애들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아들들은 이제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 온갖 일하며 살았지. 애들 얻고서 설거지도 하고 국밥을 나르다 넘어져서 뚝배기 그릇을 깨보기도 하고 말이야. 아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피땀 흘려 키웠기 때문에 지금 두 녀석 다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틈틈이 모은 돈으로 조그만 꽃집을 차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고 애들 다 키워놓곤 혼자서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서 비행기 여권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아이 바빠서 해외는 고사하고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어. 그래서 이런 여윤 세상 뜨고서야 느껴볼 줄 알았는데 네 덕분에 이렇게 만난 것도 먹어보고 참 좋다, 좋아. 어머님의 옛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일들을 어머님께선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 이겨내신 거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딱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부터 남편은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틈만 나면 미팅이네 뭐네 이런 이유로 집에 새벽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고 해외 출장을 간다며 길게는 일주일씩 자리를 비우기도 했죠. 가끔 가다 한두 번이야 충분히 업무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주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당신 요즘 술자리가 왜 이렇게 잦아? 해외 출장은 또 왜 이렇게 자주 다니고? 원래는 안 그랬었잖아. 외부적인 일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 여보, 팀장님이 나 이쁘게 봐주고 계셔서 부장님이랑 같이 해외 출장도 보내주시고 미팅 자리에도 데리고 다녀주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 이해 좀 해주라. 남편은 본인을 이해해달라는 듯 제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 친구들도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궁시렁대고 회식 자리에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몇 번 봤었기에 남편도 그런 상황인가 보다 싶어 사회생활하는 남편을 이해해줘야겠다 싶은 마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는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배가 부르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셨으며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잠이 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니 평범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신 아버지께선 어머니를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내려진 진단은 간세포 암종이라는 낯선 병이었어요. 간세포 암종이 쉽게 말하면 원발성 간암이라는 겁니다. 환자분의 경우엔 현재 말기인 상태예요. 현재 상황이라면 수술은 불가능하고 유일한 방법은 이식 하나뿐인데 가족분들이 우선 이식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니의 말기암 판정에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이식이었어요. 딱 그거 하나에 기대를 걸고 아버지와 저 둘 다 검사를 해보았지만 어머니께 간을 이식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며 이식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당신도 검사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엄마한테 쓸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 간 이식이라는데 나랑 아버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든. 그래서 가족들에겐 모두 부탁을 해보라고 하셔서 당신이랑 장인어른도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과연 나라고 적합하다는 판정이 뜰까? 일단 나도 가능한지 검사는 한번 받아볼게. 그래도 되면 좋은 거니까. 그 후 남편까지도 간이식 대상자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결국 간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만 했어요. 이후 남편은 회사 일이 더 바빠졌다며 거의 매일같이 새벽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일이 바쁜 남편 대신 빈자리를 채워주신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께도 저희 친정어머니의 투병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려드렸는데 일주일에 5번 정도 찾아오셔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부인 괜찮으세요? 요즘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말기암 환자들에게도 종종 좋은 일이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사부인에겐 꼭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 죄송하네요. 아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병상에서 일어나는 거나 신경 쓰세요. 어머님의 말씀대로 의학의 힘을 통해 어머니에게도 기적이 찾아오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지 3주도 지나지 않아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할 틈 없이 건강이 악화되어 하늘의 별이 되시고 말았어요. 저와 아버진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정말 한참 동안 펑펑 눈물을 쏟아냈고 남편도 상주 안장을 차고서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저와는 크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조문객들이 조금 뜸해지는 시간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곤 했어요. 이렇게 제가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사이 어머님께선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우야, 많이 힘들지? 슬픈 건 참지 않아도 돼. 작별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는 것뿐이야. 내가 네 슬픔이 달래질 때까지 꼭 안아줄 테니까 마음 풀릴 때까지 펑펑 울어. 어머님의 다정한 목소리와 다독이는 손길이 어찌나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던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머님의 품에서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전 그 따뜻한 품에서 울다가 지쳐 잠에 들었고 어머님은 제가 편히 잘 수 있도록 무릎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마무리된 후 저와 아버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빵집도 손님들도 모두 그대로였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게 확 느껴져 출근하자마자 아버지랑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이렇게 슬퍼하기만 한다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일상에 적응을 해나가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달력을 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무슨 일이 있어? 벌써 어머님 생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 시간 진짜 빠르다 싶어서. 아,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그래, 이번에 뭘 해드리려고? 이번엔 뭔가 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단 말이지. 엄마 장례 치르는 내내 내 옆에 있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솔직히 강서방보다 어머님이 훨씬 더 의지가 많이 됐거든. 뭘 해드리는 게 좋을까, 아빠? 그러면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건 어때? 아빠가 몇 년 전에 네 엄마랑 같이 베트남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 풍경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즐길 것도 있고 관광지도 많고 무엇보다 부모님들끼리 여행 보내드리기 딱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부인 보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문득 저희 친정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께서 남편과 시동생을 키워두고 여행을 꿈꾸면서 여권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일이 바빠서 해외는 물론 제주도도 한번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워낙에 수수하셔서 향수나 화장품 같은 것도 잘 쓰시지 않았기에 이번엔 해외여행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해외여행은 나가보지 않아 인터넷에 힘을 빌려 다양한 정보를 얻은 다음 아버지가 말씀하신 베트남 여행 패키지를 보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 괜찮다. 오늘 꽃집 쉬는 날이라 집에 있어. 근데 왜? 지금 제가 그럼 댁으로 찾아뵐게요.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마침 어머님이 쉬시는 날이라 어머님 댁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뵙자마자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해외여행이라니?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엄마 상 치르면서 계속 제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머님이 저한테 많이 힘이 되어주셔서 이번 어머님 생신 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같이 가고 싶지만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대신 맛있는 것도 실컷 드시고 편하게 관광하실 수 있게끔 제가 패키지 여행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난 네가 해주는 거라면 뭐든 좋지만 아휴 해외여행 가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만 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푹 쉬다 오세요. 만난 것도 좀 드시고 오시고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지우야.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해외 보내준다고 하니 기분 좋다. 이 나이 먹도록 여행 한번 못 가봤는데 우리 지우 덕분에 아주 호강하겠네. 어머님께선 정말 소녀처럼 좋아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다면 진작에 좀 보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댁에서 예매를 도와드리고 집에 가서도 남편에게 해외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 어머님 생신 때 베트남 패키지 여행 보내드리려고. 뭐? 패키지 여행? 어머니 혼자? 가이드까지 다 있는 패키지 여행이야.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코스도 다 정해져 있어서 안심하고 보내드릴 수 있어. 어머님도 좋아하셨고. 차라리 당신이 같이 가는 건 어때? 아무리 패키지 여행이라지만 내가 자리를 비워버리면 나 없는 동안 아버지 혼자서 가게 열고 닫고 빵 만들고 하셔야 해서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께도 이 부분 말씀드렸고. 아휴, 그냥 넉넉하게 용돈이나 드리지 무슨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장례 치르는 내내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옆에 있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님이시잖아.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번엔 특별한 거 좀 해드리고 싶었어. 아휴, 알겠어. 그래도 뭐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 안 얹을게. 남편이 잘했다고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되려 발끈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건 이해했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이 출국을 하는 날이셨고 출근을 한 남편 대신 제가 공항까지 어머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5일 동안 편히 푹 쉬다가 오세요.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멋진 것도 많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가이드분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았어. 내 도착해서 사진 찍어 보내마. 어머님은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소녀 같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까지 덩달아 즐거워지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이 귀국하시는 날 남편은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는 김에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것도 마다한 채 굉장히 급하게 나가길래 저는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저러나 싶었죠. 그렇게 집을 떠난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어머님을 모시러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 가방을 가지고 서 계시는 어머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얼굴이 몹시도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제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제 손을 잡고 공항 안에 있는 커피숍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후에도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씀을 하시질 않는 겁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우야, 너 우리 태준이랑 칼라서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니께서 말없이 제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사진은 공항 내부 사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우글우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 저는 본능적으로 제 눈이 쫓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익숙한 헤어스타일과 익숙한 셔츠,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멍한 표정을 짓는 절 보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으로 들어오는데 근처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남자가 한 명 눈에 들어오더라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 태준이라는 걸. 그리고 옆에는 어떤 낯선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태준이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 정말 멍해져선 두 사람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지. 난 태준이를 봤지만 태준이 선글라스를 낀 데다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날 그냥 지나쳐 가더구나.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서 뭐 하는 짓이냐고 묻고 따지고 싶었는데 사람들도 너무 많았던 데다 걸음걸이는 또 어찌나 그렇게 빠른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저만치 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보여주려고 되는 대로 겨우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 보여주는 거야. 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옆에 있던 그 여자 누군지 언제부터 만난 것인지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머님,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 한 번 바람 피는 건 어렵지만 한 번 성공하면 계속 피게 되는 것도 바람이라고. 난 네가 이런 놈이랑 같이 살면서 상처받는 꼴 절대로 못 본다. 그러니 봐주거나 그럴 생각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태준이 한국 돌아오는 대로 갈라서. 아니다. 그냥 이놈 한국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 내가 옆에 있어 줄 테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남편의 외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머릿속이 백직장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님 댁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전화는 받지 않았으면서 문자는 잘만 하더라고요. 오늘은 뭘 했고 지금은 어디고 아예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면서 말이죠. 그 사진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라는 걸 알기까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귀국을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어머님 댁에 오라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선 꽃집도 열지 않으시고 제 옆에 있어 주셨고 저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며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남편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께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아들 출장은 잘 다녀왔니? 어머니,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매번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며칠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지쳐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지. 왜냐면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다른 여자랑 시시덕거리고 놀러 다녀온 거니까. 어머님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자
깜짝 놀란 남편은 토끼 눈을 뜬 채 어머님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서 더 화가 나신 듯 마구 소리를 지르셨어요.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나 거짓말이나 뻥뻥 쳐대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난 널 그런 사람으로 키운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막대 먹은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야? 당신 언제부터야? 매번 해외 출장 다녀오겠다고 집을 비운 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의 술자리 가진 것도 다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 때문이었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다른 사람 생긴 거 맞아. 친구랑 술자리를 가지다가 처음 만났는데 얼굴도 매력있게 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가더라. 그냥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만났는데 이젠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게 됐거든. 집안에 돈도 많고 학벌도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도 만나면 분명히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람이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을 키웠구나. 어머니께선 남편의 적반하장 태도에 뒷목을 잡으시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남편은 멍하니 서 있는 절 보며 물었습니다. 나랑 이혼해 줄 거지? 어차피 용서하고 같이 산다고 해도 껍데기랑 사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제발 당연한 소리 좀 하지 마. 고마워. 내가 재산 분할이고 뭐고 전부 다 해줄게. 우리 신혼집도 큰맘 먹고 당신한테 줄게. 그래, 가지고 넌 몸만 나가. 너랑 같이 살 그 여자가 불쌍하다. 이렇게 여자 하나에 찌질해지는 놈이라는 거 네 옆에 수준 높은 그 여자는 알고 있다니? 아, 모르니까 만나겠지. 알고 나면 진지게 버림받았겠지. 수준 맞는 여자랑 평생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 저희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 문제로 언성을 높일 일은 없었고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 두 인간들에게서 위자료를 몽땅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도 남편이 제게 주겠다고 말한 덕에 가지고 올 수 있었죠. 남편과 정말로 남이 되던 날 어머님은 제게 만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곤 퉁퉁 부은 눈으로 절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탓이야. 여자 혼자 키워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렇다.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은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종종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지우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하며 살았어. 그렇지만 내 아들이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버렸는데 어떻게 이전처럼 네 얼굴을 보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니? 난 너한테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련다. 너도 내 얼굴 계속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태준이 그놈 얼굴 떠오를 테니 우린 떨어져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야 해. 결국 저와 남편이 갈라서게 되면서 어머님과도 연락을 끊게 됐습니다. 머릿속으론 이게 맞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어머님을 너무 많이 의지했어서 그런 건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 이혼의 고통도 극복해 나가며 나름대로의 회복 기간을 거쳤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확실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고 한적한 가게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제게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며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고 했고 저희는 근처 커피숍에서 편히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도련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가게는 어떻게 찾아왔어요? 도련님은 한 번도 와본 적 없잖아요. 어머니께서 형수님 가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지역에 딱 하나밖에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수 있었어요.
이후 시동생은 제게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동생은 얼마 전까지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 어머님의 투병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세요? 어디 가요? 위암 말기시래요. 기대 수명은 1달에서 3개월 정도시고요. 제가 오늘 형수님을 찾아온 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형수님 얼굴을 딱 한 번이라도 뵙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머니 형수님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꼭 세상을 떠난 막내가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요. 도련님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형수님께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었는데 저희 형제에겐 여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무척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4살이 됐을 무렵 가족끼리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차가 저희 차를 들이받게 되면서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로 아버지랑 막내 여동생은 세상을 떠났고 저와 형 그리고 어머니는 부상만 입은 채로 구조될 수 있었죠. 그렇게 허무하게 여동생과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형수님이 저희 가족이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태희도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예쁘게 자랐을까 하시면서요. 형수님이 어머니께 너무 싹싹하게 잘 대해주셔서 그래서 어머니가 형수님을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형이랑 이혼했을 때도 저한테 전화로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나랑은 연락하고 지내자고 할 걸. 그 어린 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셨어요. 미안해요. 제가 그 시간 동안 번호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그 인간은 뭐하고 살아요? 재혼은 했어요? 형은 바람난 그 여자랑 살림을 합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버림받았어요. 아주 그 여자의 꼭두각시로 산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해라고 하면 군말 없이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또 아무 말 안 하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그러다가 그 여자가 형한테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자기한테 맡기면 그 돈을 불려서 몇 억대 자산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형은 정말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나중엔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그 여자는 형의 돈을 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상습범 중에 상습범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서 조용히 집을 떠나버렸어요. 어머니 말론 저기 멀리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다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불효자를 찾지 말아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돼버렸네요, 결국엔. 형수님, 딱 한 번만 어머니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정말 형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시동생의 간곡한 부탁에 어머님을 만나 뵙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동생을 따라 찾아간 호스피스 병원에서 5년 만에 어머님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온몸에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5년 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인기척이 들리니 눈도 겨우 뜨실 정도였는데 어머님께선 그 와중에도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 힘겹게 목소리를 내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지유 맞지? 어머님, 맞아요. 저 지유예요. 어머님,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네? 지유야, 이리 와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디 한번 안아보자. 어머님께선 겨우 상체를 일으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전과는 너무 다른 앙상하게 야이고 늙어버린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그만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를 내어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울지 마라, 지우야. 난 괜찮다. 괜찮어.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밀어내셨어도 제가 무슨 소를 써서라도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도련님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세상을 떠나 막내 따님 이야기.
그래서 저를 더 딸처럼 생각하고 각별하게 여기신 거라고. 이제 절대로 어머님 옆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약속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어머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어머님께선 저와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셨고 가끔은 사진첩을 넘겨보시기도 하면서 저와 함께 했던 것들을 추억하곤 하셨어요. 어머님, 이때 기억나세요? 어머님이랑 처음 카페 간 날이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지. 이날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 며느리랑 이런 것도 먹으면서 다닌다고 말이야. 다음에 너랑 또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싶다. 당연하죠, 어머님. 나중에 치료 다 끝나시면 저랑 같이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요. 그땐 이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머님께선 저와 새끼손가락까지 꼭꼭 걸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킬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정확히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저와 시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세상의 긴 소풍을 끝내고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큰아들인 전 남편과는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상주는 시동생 혼자 맡게 됐고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동생 옆에서 잡다한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시동생은 제게 다가와 편지 한 통을 건네줬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이 눈을 감고 나면 꼭 형수님께 따로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3일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를 잘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온 전 어머님께서 남기셨다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못난 시엠이다.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남기는 건 처음이구나. 지우 너랑 떨어져 있는 동안 난 네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단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지만 차마 연락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 세상 떠날 날을 받아놓으니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더구나. 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다름 아닌 지우 너였어.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전 순간 목이 막혀오는 걸 느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묻어 있었거든요. 한참 동안 먹먹한 감정을 느끼던 전 겨우 감정을 추스른 후 다시 남은 문장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지우야, 널 만난 건 기적이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로 만났지만 넌 내 딸 같은 아이였어. 세상에 어쩜 이런 애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정도 많고 여리고 아마 너 같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만날 수 없을 거야. 네 덕에 젊은 친구들이 가는 카페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도 먹어보고 네 덕에 처음으로 해외 땅도 밟아보고 네 덕분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어머님은 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울음을 겨우 참을 수 있었지만 저는 마지막 문장을 보고 결국 오열하고 말았어요. 지우야, 다음 생이라는 게 허락된다면 그땐 고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녀 간의 관계로 만나자꾸나. 내가 네 엄마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분에 넘칠 정도로 너에게 사랑만 안겨줄게. 내가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너답게 밝게 웃으며 살아가거라. 하늘에서도 너를 꼭 지켜주마. 어머님. 짧은 편지 안에 가득 담겨있는 저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서 한참을 펑펑 눈물을 흘렸고 이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너무 슬퍼하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로 말이죠. 그날 이후 전 언제나 그랬듯 아버지와 함께 빵을 만들고 또 특별히 만든 케이크를 통해 손님들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평범하지만 남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안겨주는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은 여전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충격과 여파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길마다 시동생을 만나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꽃다발을 들고 산소를 찾아가고 있답니다. 그새 풀이 많이 자랐네.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형수님이랑 같이 왔어요. 좋으시죠? 어머님, 저 왔어요. 하늘에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많이 보고 싶어요. 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슬퍼하지 않고 최대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전 남편으로 인한 상처는 아마 시간이 지나도 흉터로는 남아있겠지만 그 사람을 알고 함께 지냈던 시간조차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마음씨 따뜻한 저희 시어머니를 만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나의 인연은 내가 기억하는 이들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 또한 소중한 인연일 수 있지만 힘든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를 기억하고 찾아주는 사람들 또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인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의 길고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의 하루가 언제나 반짝이며 빛이 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